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하 30도에 얼어붙은 강 위에서요. 입술이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 혀가 굳어서 가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불러주시던 노래였어요. 가사도 제대로 모르는 그 멜로디를 이를 부딪히면서 흘렸습니다. 노래를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발밑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멈추면 안 됐습니다. 멈추면 무게가 한 곳에 집중되어 얼음이 깨지니까요. 뛰었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뛰었어요. 뒤에서 쩍 하는 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제가 밟고 지나온 얼음이 갈라지면서 검은 물이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몇 초만 늦었으면 빠졌을 겁니다. 강 건너편 두 개에 엎드려 숨을 몰아 쉬었을 때 살았다는 감각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 강 위에 세운 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얼굴도 모르는, 이름과 목소리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요. 제 이름은 박영순입니다. 이것은 적국의 라디오를 몰래 듣다가 목소리에 사랑을 빼앗긴 북한 여군이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3,000km를 걸어 그 사람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사례를 참고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만 라디오를 몰래 듣다가 그녀에게 일어난 영화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순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어요. 두만강이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는 그 도시, 강 건너편에 중국 땅이 보이는 곳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회령의 겨울은 사람을 시험하는 계절이에요.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베고 코끝이 얼어서 감각이 사라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갈라져서 피가 나도 추위 때문에 피가 금방 얼어붙어요. 그런 곳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회령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실을 잡는 기계를 돌리는 분이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손은 항상 하챘습니다. 목화가루가 손금 사이사이에 끼어서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 하얀 손으로 저녁마다 저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령님 이야기와는 달랐습니다. 호랑이가 나오고 토끼가 나오고 은혜를 갚는 학이 나오는 옛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참 낮고 부드러웠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 회령의 칼바람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방직 공장 재봉 라인에서 일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장에서 만나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이 빼곡했어요. 10손가락 마디마디에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다 너 먹여 살리려고 생긴 훈장이다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남동생 정호는 저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말이 늦어서 네 살이 넘도록 엄마라는 말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나하고 저를 불렀어요. 첫 마디가 엄마가 아니라 누나였던 겁니다. 어머니가 서운해 하셨지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이 처음으로 불러준 이름, 누나.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4살짜리 동생의 입에서 나온 2글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방직 공장의 전기가 끊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니 실도 나오지 않고 천도 짜이지 않았어요. 배급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좀 줄더니 나중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 날이 생겼어요. 공장에 출근은 해야 했습니다. 기계가 멈춰 있어도 자리를 지키는 게 의무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는 기계 앞에 하루 종일 서 계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서 기다리는 것. 그게 아버지의 일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에서는 그렇게 부르지요. 저한테는 역사가 아니에요. 제 어린 시절 그 자체입니다.
13살이었던 저는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 없는 밤이 일상이 되어갔어요. 강냉이 죽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었고 그마저 없는 날에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습니다. 소나무 껍질이 어떤 맛인지 아시나요? 맛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쓰고 떫고 목에 걸려서 넘기기 힘들지만 뱃속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이 됩니다. 허기가 조금이라도 가시면 그게 다행인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96년 겨울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오시다가 집 앞 골목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등에 업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아버지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체구가 크셨던 아버지가 뼈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집에 누우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병원에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는 영양실조에 폐렴이 겹쳤다고 했는데 사실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약이 있어야 치료를 하지요. 약이 없는 병원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셨을 때 그 하얀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목화 가루가 끼어 있던 그 손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더니 입을 움직이셨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의 모양만으로 읽으려 했는데 영수나 그 뒤의 말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시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모릅니다. 그 미완성의 문장이 평생 가슴에 박혀 있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뒤 어머니는 장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방직 공장은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배급은 완전히 끊겼으니 살려면 장마당에서 뭔가를 팔아야 했어요. 어머니는 떡을 만들어 파셨습니다. 강냉이 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하고 납작하게 빚어 불에 구운 것을요. 떡이라고 부르기에는 초라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니 사람들이 사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시고 장마당이 열리기 전에 자리를 잡으시고 해가 질 때까지 좌판을 지키셨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서 반죽에 피가 섞이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닦아내시면서 계속 떡을 빚으셨습니다. 정호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어요. 9살짜리 남동생에게 엄마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호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캤어요. 봄에는 달래와 냉이가 났고 여름에는 고사리가 자랐습니다.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웠어요. 겨울에는 캘 것이 없어서 소나무 속껍질을 벗기거나 얼어붙은 개울에서 혹시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까 돌을 뒤졌습니다. 정호가 배고프다고 울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를 불러주는 것뿐이었어요.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 옛 이야기에 곡을 붙인 것인지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것인지 모르는 노래였는데 멜로디가 구슬펐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 정호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배가 부른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누나의 목소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울음을 멈춘 거겠지요. 16이 되던 해에 저는 군에 자원했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군대에 가면 밥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게 전부였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하루 세끼가 보장된다는 말 한마디가 제가 총을 들게 만든 이유입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장마당에서 돌아오신 뒤라 손에 강냉이 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그 손으로 제 볼을 감싸시더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울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제 앞에서는. 제가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가 떡 2개를 싸주셨어요.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파시던 그 강냉이 떡이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플 때 먹어라 하셨는데 저는 하나를 정우한테 줬어요. 정우가 눈이 빨개진 채로 떡을 받아들고 누나 빨리 와 하고 말했습니다. 네 살 때 처음 불러줬던 그 단어 누나. 그 말이 발목을 잡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군대에서 밥은 나왔습니다. 쌀밥은 아니었어요. 강냉이밥이었고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무 1가지가 전부인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매일 나왔습니다. 장마당에서 떨던 것보다는 나았어요. 저는 무선통신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교신 장비를 다루고 주파수를 맞추고
암호를 해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기계를 만지는데 소질이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기계를 돌리시던 분이셨으니 그 피가 저한테도 흐르는 걸까요? 통신 장비 앞에 앉으면 잡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일이 저한테는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배고픔도 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4년을 후방에서 보내고 2002년 봄 전방에 배치받았습니다. 함경북도 최북단 국경지역 두만강이 코앞에 흐르는 경비초소였어요. 제 고향 회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두만강은 제가 어릴 때부터 바라보던 강이에요. 강 건너편이 중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그 강은 그냥 풍경이었습니다.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얼어붙는다 해도 국경을 넘는다는 건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오고 나서 제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경계 근무를 설 때 강 건너편이 보였거든요. 중국 쪽 마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은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인데 강 하나 건너면 불빛이 켜져 있다는 것, 그 대비가 눈에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빛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밤 그 불빛을 바라보다 보니 하면 안 될 생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사는 걸까? 우리처럼 배가 고프기는 할까? 한번 시작된 생각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디오였어요. 무선통신병이라는 직책은 저한테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군사통신 장비를 다루는 위치에 있으니 보안 의무가 막중했지만 동시에 전파라는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통신 장비는 특정 주파수대를 사용합니다. 군사용 주파수는 정해져 있었고 그 주파수를 벗어나는 건 금지였어요. 장비를 무단으로 조작해서 다른 주파수를 수신하는 행위는 반역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밤 당직 근무 때 혼자 통신실에 앉아 있으면 유혹이 찾아왔어요. 다이얼을 살짝만 돌리면 다른 세상의 소리가 잡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주파수를 맞추는 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잡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일을 매일 하고 있었으니 다이얼을 돌려 다른 주파수를 잡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무더운 밤이었어요. 야간 통신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군사교신이 뜸한 시간대였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는 교신이 거의 없어요.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모두가 잠든 시간이니까요. 통신실에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헤드폰 속에 잡음만 치직거렸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다이얼로 갔습니다. 다이얼에 손가락이 닿았을 때 멈칫했어요. 이걸 돌리면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어요. 강 건너편 불빛을 매일 밤 바라보면서 쌓인 궁금증이 손가락을 움직인 겁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어요. 잡음이 변했습니다. 치직거리던 소리 사이로 무언가가 잡혔어요. 음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뭉개져서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주파수를 정밀하게 조정하니 소리가 또렷해졌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말이었어요. 누군가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한 방송이었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내보내는 방송이라는 건 교육 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적의 사상 공세이니 절대 듣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귀를 뗄 수가 없었어요. 방송 진행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교육에서 배운 것처럼 날카로운 선전선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해주듯 편안한 톤이었어요. 그날 방송에서는 남한의 어느 시장 풍경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면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원하는 색깔,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시장 한쪽에는 먹거리 골목이 있어서 떡볶이, 순대 어묵, 튀김, 온갖 음식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다는 이야기.
떡볶이가 뭔지는 알았어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른데 말았어요. 제가 아는 음식은 강냉이밥과 소금무와 간혹 나오는 된장국이 전부였는데 라디오 속에서는 골목 하나에 수십 가지 음식이 늘어서 있다고 했어요. 듣고 있으니까 침이 고였습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니었는데 어떤 맛일까 하는 상상만으로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직이 있는 날이면 새벽 교신 공백 시간에 몰래 주파수를 맞추고 남쪽 방송을 들었어요.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통신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재빨리 주파수를 군사 채널로 되돌렸어요. 손에서 식은땀이 나서 다이얼이 미끄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다양했어요. 나만의 일상을 전하는 것도 있었고, 탈북민의 수기를 읽어주는 코너도 있었고, 음악을 틀어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 시간을 가장 기다렸어요. 남쪽 노래들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군가도 아니고 찬양가도 아니고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별의 아픔을 달래는 노래, 봄날의 설렘을 담은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심장에 꽂혔습니다. 수령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향해 부르는 노래라는 것, 그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방송에서 탈북민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가 나왔어요. 진행자가 편지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왔다는 여자의 사연이었어요.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다가 브로커를 통해 남한까지 왔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자가 직접 녹음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북에 계신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밥을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면서도 참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헤드폰을 쓴 채 통신실에서 울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떠올랐거든요. 장마당에서 떡을 파시며 갈라진 손으로 정호와 저를 키우셨던 어머니. 지금도 회령의 겨울을 혼자 버티고 계실 어머니.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밥을 매일 먹는 것, 그게 뉴스가 되는 세상에서 저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정태호. 방송 끝에 이름을 밝혔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정태호입니다. 하고요. 그 목소리를 밤마다 듣다 보니 마치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사연을 읽을 때 감정을 억지로 넣지 않고 담담하게 읽어주는데 그 담담함 속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울먹이지 않는데 듣는 사람을 울게 만드는 목소리. 아버지가 옛 이야기를 해주시던 그 톤과 어딘가 많이 닮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방송 끝에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아무 방법으로든 연락해 주십시오. 편지든 메모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 씨앗처럼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들을수록 제 안에서 무너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22살까지 의심 없이 믿어왔던 것들이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 수령님만이 조선 인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것, 학교에서 배운 것, 군대에서 교육받은 것, 사상 학습에서 외운 것, 그 모든 것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장에 음식이 넘쳐난다고 했잖아요. 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노래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강냉이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상교육에서 거짓 충성을 외치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부르지 못하는 우리는 뭡니까? 굶어서 죽어간 아버지는 뭐였습니까?
갈라진 손으로 떡을 빚는 어머니는 뭡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서러웠습니다. 속았다는 느낌.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가리고 있던 천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통신실 헤드폰 속에서 흘러나오는 남쪽 라디오가 그 천을 한꺼풀씩 벗겨낸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점호를 받고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사상 교육에 참가하고 자아 비판을 했어요.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입으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 멜로디가 맴돌았어요.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사람을 갉아먹는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매일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연기하면서 진짜 나를 깊이 깊이 숨겨야 하니까요. 유일하게 진짜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통신실에서 혼자 헤드폰을 끼고 남쪽 방송을 듣는 그 시간만이 제가 숨을 쉬는 시간이었어요. 정태호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걸,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그러다 결정적인 밤이 왔어요. 2003년 가을, 방송에서 청취자 사연을 읽어주는 코너가 나왔는데 그날 사연은 회령 출신이었습니다. 제 고향이요. 회령 수성동에서 나고 자랐다는 남자의 사연이었어요. 저도 수성동이었습니다. 같은 동네. 그 사람이 묘사하는 골목길과 시장 풍경이 제가 아는 그 장소였어요. 다리 밑에서 아이들이 놀던 곳, 장마당 입구 왼쪽에 있던 큰 나무,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던 개울, 전부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남한에 왔고 지금은 인천에서 공장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사연의 마지막을 진행자가 읽어주었어요. 수성동 골목길이 꿈에 나옵니다. 다리 밑에서 놀던 친구들 얼굴이 기억납니다. 거기 아직 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강을 건너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을 건너면, 제가 매일 바라보는 그 강을 건너면, 어릴 때부터 풍경으로만 보던 그 강이 갑자기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아니라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정태호라는 진행자가 사연을 다 읽고 나서 말했어요. 여러분의 사연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계속 보내주십시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씨앗에 물을 준 겁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목소리의 주인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라디오에서 목소리만 들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니요.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이름과 목소리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다니요. 그때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걸 훨씬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사랑은 수령님을 향한 것이었지 개인 사이에서 오가는 감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심장이 왜 그렇게 빨리 뛰는지, 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밤이면 허전한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김순영. 저보다 3살 위인 선임이었어요. 김순영은 제가 전방에 배치되었을 때 이미 그곳에서 3년을 보낸 고참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고 같은 무선통신 분야에서 일했어요. 제가 도착한 첫날 장비 사용법을 알려준 사람이 순영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농담이나 잡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순영이가 차가운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 말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어떤 말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서 어떻게 둔갑할지 모르거든요. 밤에 잠꼬대로 한 말이 사상적 문제로 보고될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말을 아끼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순영이는 그걸 체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말을 자게는 당해 자기를 바이슨마다해.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통신실에서 교대 시간이 겹치거나 장비 정비를 함께 할 때 순영이는 조금씩 입을 열었어요. 고향이 양강도 해산이라고 했습니다. 두만강 상류 지역이요. 중국과 맞닿은 또 다른 국경도시. 아버지를 고난의 행군 때 잃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굶주림에 잃은 딸들. 그 공통점이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순영이한테 라디오 이야기를 한 건 2003년 겨울이었어요. 전방에 온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라디오를 혼자 몰래 듣기 시작한 지도 1년이 넘었고 더 이상 혼자 품고 있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가슴에 돌덩이를 넣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 비밀을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통신실에서 교대를 기다리며 둘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통신실 안은 난로 덕분에 그나마 따뜻했습니다. 순영이가 난로 옆에 앉아 손을 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우리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돌아와 손을 녹이시던 모습과 겹쳤어요. 그 순간 입이 열렸습니다. 순영아, 응, 나 남쪽 방송 듣고 있어. 말하고 나서 제가 더 놀랐어요. 계획한 게 아니었거든요. 입이 마음보다 먼저 움직인 거예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영이가 난로에서 손을 떼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어요. 그 얼굴에 스치는 감정들이 보였습니다. 놀라움,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 5초가 지났을까요? 순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통신실 문을 확인했어요.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마나 됐어? 1년 넘었어. 순영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순영이가 보위부에 보고하면 저는 끝이에요. 정치범 수용 소행이고 어머니와 정호까지 연좌제에 걸리는 겁니다. 순영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들은 적 있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이도 남쪽 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날 밤 소등 후에 나눴습니다. 숙소에서 다른 동료들이 잠든 뒤 이불 속에서 속삭이듯 대화했어요. 순영이는 저보다 먼저 이곳에 배치되었으니 먼저 방송을 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주파수를 돌렸다가 나만 방송이 잡혔고 몇 번 듣다가 무서워서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었는데도 이미 들은 것은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고요. 영수나 순영이가 속삭였어요. 나도 알아. 이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남쪽이 굶주리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는데 어쩌겠어. 알아도 갈 수 없잖아. 순영이는 거기서 멈춘 사람이었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 앞에서 절망하고 체념한 사람. 갈 수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 사람.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라디오를 듣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편했어요. 알고 나니까 매일이 고통이었거든요. 거짓 속에서 산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을 말해야 하는 고통. 그런데 저는 순영이처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정태호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목소리가 매일 밤 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씨앗이 아니라 뿌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순영이한테 정태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는데 그 진행자한테 마음이 같다는 말까지 하면 순영이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미친 게 맞지요. 목소리만 듣고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는 게 미친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2003년 겨울에서 2004년 봄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방송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에서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편지든 메모든 어떤 방법이든 좋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최전방 경비 초소에서 남쪽으로 편지를 보낼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제가 매일 바라보는 그 강 건너편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남한까지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걸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이 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남한으로 정보가 전달된다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중국 쪽으로 건네면 거기서부터는 누군가가 방송국까지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만강 건너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 그것도 미친 생각이었지만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국경 경비를 서면서 저는 중국 쪽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강 건너편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가끔 마을 사람들이 강변까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겨울에 강이 얼면 양쪽 사람들이 강 위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밀수나 가족 면회를 위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도 경비 근무 중에 그런 장면을 몇 번 목격했어요. 보고해야 했지만 눈을 감은 적도 있었습니다. 경비병 모두가 철저하지는 않았거든요. 배가 고프면 규율도 느슨해지는 법이에요. 2004년 봄,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업무용 메모지를 한 장 빼돌렸어요. 연필로 쓰기 시작했는데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태호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태호 선생님이라고 쓸까? 아니면 진행자 동무라고 할까? 동무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이 사람은 제 동무가 아니니까요. 남쪽 사람이니까요. 정태호 씨라고 적었습니다. 남한식 호칭이 입에 붙지 않았지만 라디오에서 들은 대로 썼어요. 정태호 씨, 저는 함경북도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는 22살 여자입니다. 매일 밤 당신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제가 숨을 쉬는 이유입니다. 쓰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불 속 어둠이라 글씨가 보이지 않았지만 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목소리가 제가 숨을 쉬는 이유입니다. 너무 과한 표현인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편지를 접어서 작은 비닐에 감쌌습니다. 통신장비 부품 포장에 쓰이는 비닐이었어요. 방수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한 달 뒤에 왔어요. 2004년 5월 초순, 제가 야간 경비 근무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담당 구간이 강변 가까운 곳이었어요. 달이 없는 밤이었고 강 건너편 마을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신호였어요. 밀수꾼들이 사용하는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모른 척 지나가거나 상부에 보고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날 저는 세 번째 선택을 했어요. 그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변에 다가가니 얼음이 녹아 있었지만 수심이 얕은 곳이 있었어요. 봄이라 물이 불기 전이었거든요.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조선족이었어요. 이쪽 사정을 아는 사람, 물건을 건네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이걸 남조선 라디오 방송국에 전해줄 수 있습니까? 정태호라는 사람한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라디오 방송국이요. 어둠 속에서 표정이 보이지 않았지만 의아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전해질지는 모르겠는데 가저는 가볼게요. 그 한마디를 듣고 비닐을 건넸습니다. 제 손에서 그 사람의 손으로 편지가 넘어갔어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서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금 한 일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뒤늦게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적국의 방송 진행자한테 편지를 보내다니. 그것도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통신병이. 간첩 혐의가 아니라 반역 그 자체였어요. 발각되면 총살입니다. 편지가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도 방송에서 제 사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매일 밤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 오늘은 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7월의 어느 밤이었어요. 방송 후반부에
정태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경북도에서 군 복무 중인 한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심장이 떴었어요. 제 편지가 전해진 겁니다. 정태호가 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름과 구체적인 부대 정보는 빼고 읽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였겠지요. 하지만 내용은 제가 쓴 그대로였어요. 제 글자들이 정태호의 목소리로 변환되어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쓴 말을 그 사람이 읽고 있었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제가 숨을 쉬는 이유입니다. 그 문장이 정태호의 입을 통해 나왔을 때 저는 헤드폰을 쓴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안 됐으니까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태호가 말했어요.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언제든 다시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제 편지를 기다린다고. 그 밤 이후로 저는 편지를 계속 보내기로 했습니다. 순영이한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순영이는 제가 남쪽 방송을 듣는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냈다는 건 말할 수 없었어요. 순영이한테 그 짐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알면 공범이 되니까요. 순영이는 가끔 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을 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조심해라.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순영이는 제 비밀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제 곁에서 조용히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건 첫 번째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같은 방법을 두 번 쓰면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또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경비구역의 특성상 중국 쪽과의 비공식 접촉이 가끔 있었고 저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편지는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줄이었는데 나중에는 종이 가득 빼곡하게 적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적었어요. 점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의 갈라진 손 정호가 누나라고 처음 불렀던 날, 배가 고파서 군대에 온 것, 밤마다 강 건너편, 불빛을 바라보는 것, 당신의 목소리가 유일한 위안이라는 것, 쓸 때마다 울었습니다. 제 인생을 글로 옮기니까 그 비참함이 다시 살아나서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정태호는 제 편지가 올 때마다 방송에서 읽어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답하지는 않았어요. 방송이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말하는 형식이었지만 가끔 편지를 읽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있었어요.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이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거나 다음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같은 말. 형식적인 멘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답장이었어요. 아무도 주고받는 걸 모르는 공중 위의 편지. 전파로 오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편지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어요. 2004년 가을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정태호가 제 편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께 당신이 만약 이곳에 올 수 있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숨이 떴었어요. 이곳에 올 수 있다면, 나만에 올 수 있다면 방법이 있다고, 돕겠다고. 라디오 속 목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갈 수 있을까? 정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두만강을 건너는 건 국경을 넘는 겁니다. 중국 땅을 밟는다 해도 거기서 남한까지는 수천 킬로미터. 중국에서 잡히면 강제 북송이에요. 북으로 돌아오면 정치범 수용소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정태호의 그 한마디가 나오기 전부터 제 마음은 강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법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제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다음 편지에 적었어요. 가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세 글자. 가고 싶습니다. 이전의 편지들은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지만 이 편지는 달랐습니다. 이건 청원이었어요.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한 줄이었어요. 편지를 보내고 다음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방송에서 제 편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어가도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혹시 편지가 전해지지 않은 건 아닌지, 중간에 가로채인 건 아닌지 불안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방송에서 정태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평소와 같은 톤이었지만 제 귀에는 구분이 갔습니다. 매일 밤 그 목소리를 들어왔으니까요. 호흡이 평소보다 조금 깊었고 말의 속도가 아주 살짝 느려졌어요. 함경북도에서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께 전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길은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눈이 내리는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방송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 세 번째, 눈이 내리는 날. 이건 암호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듣는 라디오에서 대놓고 탈북 계획을 말할 순 없으니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예요. 세 번째, 눈이 내리는 날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겨울에 세 번째로 눈이 오는 날. 보통 함경북도의 첫눈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내립니다. 세 번째 눈이면 11월 중순이나 하순쯤이 될 거예요. 그때쯤이면 두만강이 얼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강. 그게 길이 되는 거였어요. 여름에는 물이 깊어 건너기 힘들지만 겨울에 강이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물론 얼음 두께가 문제지만 세 번째 눈이 내릴 때쯤이면 얼음이 사람 하나 정도는 버틸 만큼 얼어요.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아서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요. 종이에 적을 수는 없었어요.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경비 구간의 야간 순찰 패턴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이. 무선통신병이니까 각 초소의 교신 시간과 순찰 보고 간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보고가 가장 뜸한 시간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순찰조 교대 시간에 약 20분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 20분 안에 강변까지 이동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라디오에서 들은 정보와 경비 근무 중에 관찰한 것들을 조합해 계획을 세웠어요. 강 건너편 마을에서 조선족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중에 탈북민을 돕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호가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 중국 쪽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떠나면 어머니와 정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 탈북자의 가족, 연좌제, 보이부가 회령의 어머니 집 문을 두드리겠지요. 딸이 국경을 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고 통신 장비를 만지다가 주파수를 잘못 맞추기도 했습니다. 순영이가 눈치를 챘어요. 야, 뭐야? 점심시간에 둘이서 걸으며 순영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멍하니 있고 순영이한테 편지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둔 질문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영아, 만약에 여기를 떠날 수 있다면 갈 거야? 순영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냥 만약에라고. 순영이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가. 어머니가 계시잖아. 순영이의 어머니도 해산에 혼자 계셨어요. 저와 같은 처지. 순영이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발짝 가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네가 갈 수 있으면 가. 나 때문에 멈추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순영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라디오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위험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11월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10월 30일이었습니다. 가루눈이 초소 지붕을 얇게 덮었어요. 하나, 세었습니다. 열흘 뒤에 두 번째 눈이 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내렸습니다. 둘, 마음이 조여왔어요. 세 번째 눈이 오면 그날 밤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순영이한테 진실을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떠난다는 것은 알려야 했어요. 순영이가 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제 유일한 친구에게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건 차마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눈이 오기 이틀 전이었어요. 날씨가 흐려지고 있었고 곧 눈이 올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순영이를 데리고 숙소 뒤편으로 갔습니다. 연료 저장고 옆에 사람이 오지 않는 좁은 공간이 있었어요. 둘이서 몰래 고향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순영아, 나 간다.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순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예상은 했을 거예요. 그래도 직접 듣는 건 다른 거니까요. 언제, 모레, 세 번째 눈이 오면 순영이가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지 분노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순영이가 얼굴에서 손을 뗐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강으로 가는 거지. 몇 시에? 새벽 3시. 교대 공백 시간에. 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 시간 내가 통신 당직 바꿀게. 저는 순영이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통신 당직이 순영이면 제 이탈이 발각되어도 보고를 늦출 수 있어요. 장비 오류라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강변까지 15분 강을 건너는데 10분이면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어요. 순영아, 그러면 너한테 불똥이 튀잖아. 순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장비 오류는 원래도 있었잖아. 한 번 더 고장난 거라고 하면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영이도 이미 결심한 거였어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결심을. 저는 순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어떤 말도 이 순간을 다 담을 수 없었어요. 순영이가 제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가서 잘 살아. 그리고 나중에 라디오에서 네 목소리 들려줘. 그 부탁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세 번째 눈이 내렸습니다. 11월 22일이었어요. 오후부터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초소 지붕에 눈이 쌓이고 두만강 위에 하얀 가루가 내려앉았어요. 강은 이미 얼기 시작한 상태였는데 눈이 덮이니 어디가 얼음이고 어디가 물인지 구분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소등이 되었습니다. 숙소에 누워 동료들이 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잠꼬대하는 소리. 이 소리들을 듣는 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옆 침상에서 순영이가 일어났어요. 통신, 당직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순영이가 조용히 군복을 입고 문을 열었어요. 나가기 전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쪽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고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으로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잘 가라는 것, 잡히지 말라는 것, 다시 만나자는 것, 그리고 고맙다는 것. 순영이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잠깐 들어왔다 사라졌어요. 새벽 3시 일어났습니다. 미리 입고 누워있던 군복 위에 방안 외투를 걸쳤어요. 주머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편지도 메모도 전부 없앴어요. 머릿속에 경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군화를 신고 문을 열었어요. 밖은 눈이 그친 뒤에 고요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약하게 비쳤어요. 발자국, 눈 위에 발자국이 남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 다른 발자국과 겹치도록
순찰조가 걸어간 자취를 따라 걸었어요. 초소 옆을 지나 강변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순찰조 교대 시간의 공백 20분. 그 안에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얀 눈에 덮인 얼음 위로 달빛이 은빛 반짝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죽을 수도 있는 곳인데 아름다웠습니다. 강 건너편에 중국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매일 밤 초소에서 바라보기만 하던 그 불빛. 이제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첫 발을 얼음 위에 내디뎠어요. 끼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얼음이 버텨줄까? 한 발 더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깨지지 않았어요. 또 한 발.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발씩 얼음 아래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얇은 얼음 한 겹 아래에 영하의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 가사도 제대로 모르는 멜로디만 아는 그 노래를 입술 사이로 흘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얼어서 가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정옥과 울음을 그쳤던 것처럼 저도 노래를 부르면 공포가 조금 가라앉았거든요. 강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크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또각하는 소리와 함께 발밑에 금이 갔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멈추면 무게가 한 곳에 집중되어 얼음이 깨질 수 있었습니다. 뛰어야 했어요. 뛰면서도 발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뛰었습니다. 생에서 가장 무서운 질주였어요.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뛰었습니다. 갈라지는 소리가 뒤를 쫓아왔어요. 얼음이 깨지기 전에 건너편에 닿아야 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앞에 중국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둑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솟아 있었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 뛰었습니다. 발이 단단한 땅을 밟은 순간 뒤에서 쩍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밟고 지나온 얼음이 갈라지면서 물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몇 초만 늦었으면 빠졌을 거예요. 중국 땅 위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이 얼굴에 닿아 차가웠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에 퍼졌어요. 살았다. 강을 건넜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위에 제가 달려온 자국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갈라진 얼음 사이로 검은 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 강이 제 인생의 이쪽과 저쪽을 갈랐어요. 이제 저는 북한 땅 위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중국 쪽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어를 했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박영순 씨입니까?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정태호가 보냈다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목소리만 듣던 그 사람이 실제로 이쪽에 사람을 보내놓은 거예요. 길은 열릴 것이라고 한 그 말이 진짜였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답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갈 길이 뜹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을 건넌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국에서 남한까지 가는 길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했고 그 길에는 강 위의 얼음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은 조선족 남자였어요. 30쯤 되어 보였고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게 서로를 위해 안전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잡혀서 신문당할 때 모르는 건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 논리가 섬뜩했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강변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봉고차였는데 짐칸에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도시까지 3시간쯤 걸립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소리도 내지 마세요. 짐칸에 누웠어요. 이불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세제 냄새였어요. 북한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종류의 냄새.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이불 속에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안가에 도착한 건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어요. 중국 조선족 마을의 한 농가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어서 들어와 하고 팔을 잡아 끌었어요. 방 안에 들어서니 따뜻했습니다. 온돌이 깔려 있었어요. 북한 집과 비슷한 구조였는데 물건이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었고 냉장고가 있었고 전화기가 놓여 있었어요. 다 사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지만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흰 쌀밥이었습니다. 쌀밥. 제가 마지막으로 쌀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명절에 먹은 게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하얗고 윤기나는 쌀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밥이구나. 밥맛이 이런 거구나. 달았어요. 쌀밥이 달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울지 말고 먹어 하셨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눈물에 젖었는데 그래도 계속 떠넣었어요. 그 농가에서 사흘을 쉬었습니다. 체력을 회복해야 했거든요. 두만강을 건너면서 군화가 젖었고 오른쪽 발가락에 동상 기운이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게 해주시고 두꺼운 양말을 주셨습니다. 그 양말이 솜처럼 부드러웠어요. 군대에서 신던 양말은 거칠고 얇아서 겨울에 발이 항상 시렸는데 이 양말은 발가락 사이까지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흘 뒤 다음 안가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안내인이었습니다. 경로가 나뉘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전 구간을 안내하면 한 명이 잡혔을 때 전체 경로가 노출되니까 구간별로 다른 사람이 담당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브로커 네트워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남한에 와서 알게 된 건데 이런 네트워크가 중국 전역에 퍼져 있었고 남한의 민간단체와 교회들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정태호가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네트워크를 말한 거였습니다. 중국 내 이동만 해도 몇 주가 걸렸어요. 동북 삼성을 벗어나는 게 가장 위험했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단속하고 있었거든요. 잡히면 강제 북송이에요. 북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 이동했어요. 농가에서 농가로, 창고에서 창고로, 때로는 트럭 짐칸에 몸을 구기고 때로는 밤길을 걸었습니다. 한 번은 중국 공안 검문에 걸릴 뻔했어요. 도시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안내인이 택시를 잡아 도심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도로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안내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아가면 더 의심받을 수 있으니 그냥 지나가자고 했어요. 저한테 잠든 척 하라고 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가슴을 때려서 차 안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검문소 앞에 멈추었어요. 공안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안내인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몰랐으니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제 쪽을 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눈을 감고 잠든 척하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어요. 공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나가라는 뜻이었어요. 택시가 다시 움직였을 때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내인이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혈압 오르겠다 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이동은 약 한 달이 걸렸어요. 동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동남아시아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였어요.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두 번째로 무서웠어요. 두만강 다음으로요. 메콩강을 배로 건넜는데 작은 나무배였습니다. 밤이었고 물살이 거셌어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두만강 얼음이 갈라지던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또 강이야. 제 인생에서 강은 항상 건너야 할 것이었어요. 두만강, 메콩강, 물 위를 건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 태국에 도착했을 때 12월 말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넌 지 약 40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들어섰을 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대사관 직원이 달려와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가 한국어였어요. 남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라디오가 아닌 실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대사관에서 며칠을 보낸 뒤 비행기를 탔어요.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작았어요. 구름 위를 날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겠지. 어머니가 계신 회령이 있겠지. 정호가 있겠지. 순영이가 있겠지.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로 비행기에서 우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2005년 1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순간 공항의 불빛이 눈이 부셨어요. 사방이 환했습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맑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모두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건 비행기 시간에 늦어서이지 먹을 것을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탈북경위 북한에서의 생활군, 복무이력 남한방송 청취경위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다만 순영이 이야기만은 최대한 보호했습니다. 순영이의 이름이나 부대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영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도움을 준 전우가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어요. 남한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된 동기가 뭡니까?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습니다. 이상한 대답이라는 건 알았지만 사실이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은 무엇이든 움켜쥐게 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남쪽의 이야기가 배고픈 제게는 한 줌의 밥이었어요. 조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태호라는 방송 진행자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목소리가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울었어요. 조사실에서 울면 안 되는 건 알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민 적응 교육과정. 3개월 동안 남한 사회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화폐, 교통, 휴대전화, 은행,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가장 배우고 싶었던 건 그런 실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태호를 만나는 방법. 그게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라디오 방송국을 찾는 거였습니다. 정착 지원 담당자한테 부탁했어요.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는 곳을 알고 싶다고. 담당자가 놀라면서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방송국이 서울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방송국 대표번호. 손에 전화기를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번호를 누르면 그 목소리의 주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2년 넘게 밤마다 들었던 그 목소리. 편지를 보내고 답을 기다렸던 그 목소리. 강을 건너게 해준 그 목소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네 번째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정태호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용건이신지요? 저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함경북도에서 편지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전화 건너편이 조용해졌어요. 잠시만요. 하더니 보리음이 흘렀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전화가 다시 연결되면서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여보세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2년 넘게 헤드폰 속에서만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낮고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 라디오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화선을 통해 직접 귀에 닿는 그 목소리. 저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힌 거예요. 혹시 함경북도에서 편지 보내주셨던 분이신가요? 정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박영순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전화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한숨이 아니었어요. 울음을 삼키는 소리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 말이 두만강보다 넓게 가슴을 가로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그 한마디가 온몸을 휘감아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2년 넘게 전파 속에서만 존재하던 사람이 전화선 너머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고 말을 하고 있었고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박영순이라는 이름을 그 사람의 입에서 들었을 때 제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번호였어요. 군번이었고 배급표의 숫자였고 사상검열 명단의 한 줄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 빼고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를 읽고 제가 무사한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남은 일주일 뒤로 잡았어요. 서울 종로의 한 찻집이었습니다. 정태호가 장소를 정해주었어요. 조용한 곳으로 하겠다면서요.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매일 거울을 봤어요. 옷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원에서 받은 것 중에 가장 깨끗한 걸 골랐습니다. 하나원 동기 언니한테 화장을 배웠어요.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처음 발라봤는데 얼굴이 낯설어서 씻어버렸다가 다시 바르고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약속날 아침에 3시에 눈이 떠졌어요. 잠을 설친 게 아니라 아예 잠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바라모. 목소리는 알지만 얼굴은 모릅니다.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키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안경을 쓰는지 머리가 긴지 짧은지 아무것도 몰라요. 목소리만 알아요. 그 목소리에 어떤 얼굴이 붙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 실제로 만났을 때 이 감정이 유효할까 하는 것. 라디오 속 목소리에 반한 거잖아요. 실제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목소리와 사람은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만나서 실망하면 어쩌지? 아니, 그보다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편지로만 알던 사람이 실제로 앞에 나타났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끼면 어쩌지? 종로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손잡이를 잡는데 땀이 나서 미끄러졌습니다. 역에서 내려 찻집을 찾아가는 동안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골목 하나를 돌면 그 찻집이 보인다는 걸 알았을 때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마지막 골목 모퉁이 앞에서 5분을 서 있었어요.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대로 목소리로만 남겨두는 게 나을까? 전화로만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목소리 속의 사람으로 간직하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제가 두만강에서 한 선택과 정반대였어요. 저는 안전한 곳에 머무는 대신 얼음 위를 걸었잖아요. 무서웠지만 걸었잖아요. 골목 하나 도는 게 두만강보다 무서울 리 없잖아요. 돌았습니다. 찻집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쪽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 있었고 한쪽 구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으니 나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 머리는 짧았고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특별히 잘생겼다거나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어요. 거리에서 스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랐어요. 유리창 너머로도 보였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따뜻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에 긴장과 기다림이 섞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떨리고 있구나. 저만 떨리는 게 아니구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누군지 바로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꽤 컸어요. 마른 체형이었고 어깨가 좁았습니다. 일어서는 동작이 약간 서툴렀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소리가 났는데 그 어색함이 오히려 사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순 씨,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전화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라디오에서 2년 넘게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그런데 스피커도 헤드폰도 전화선도 없이 공기를 통해 직접 귀에 닿는 그 목소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소리에 체온이 실려 있었어요. 숨결이 섞여 있었어요. 기계를 통해서는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저 박영순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서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어요.
피곤한 사람의 주름이었습니다. 매일 밤 방송을 하면서 쌓인 피로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름 사이로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볼에 보조개가 생겼어요. 라디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 보조개. 이 사람에게 보조개가 있었구나.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전화해서 했던 말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듣는 그 말은 전화와 무게가 달랐습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표정과 눈빛과 몸짓이 함께 전달되니까요. 정태호의 눈에 물기가 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도 울려고 하고 있구나. 저는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찻집 한가운데서 서서 울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는데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2년 넘게 헤드폰 속에서만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이 눈앞에 서 있다는 것. 제 편지를 읽어주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강을 건너게 해준 사람의 얼굴을 마침내 보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눈물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태호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제가 받아들면서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안경 너머에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울어도 될까요? 그 말에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졌어요. 찻집에 있던 다른 손님 두어 명이 이쪽을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유자차였는데 달고 따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 남자는 맞은편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2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니까요.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막상 마주 앉으니 침묵이 더 자연스러웠어요. 말보다 마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대화 같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정태호였어요. 편지 처음 받았을 때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제가 숨을 쉬는 이유라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연을 받아봤지만 그런 문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 문장을 이불 속 어둠에서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밤이 떠올랐거든요. 편지가 올 때마다 무사하다는 증거니까 안심했어요. 그런데 편지가 끊기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잡힌 건 아닌지, 벌을 받은 건 아닌지, 마지막 편지에 가고 싶다고 적혀 있었을 때 저도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고. 그때 물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우려 한 거예요? 편지만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연을 소개하는 게 방송 진행자의 일이지. 그 사람을 직접 구하는 건 진행자의 일이 아니잖아요. 정태호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안경에 반사되었습니다. 진행자의 일이 아니지요. 맞습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 그건 진행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어요. 하루에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정태호가 당황하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방송에서의 차분한 톤과 달라서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라디오에서는 그렇게 침착하더니 실제로는 당황할 줄도 아는 사람이구나. 그날 찻집에서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주로 말했어요. 회령의 이야기, 아버지의 하얀 손, 어머니의 갈라진 손가락, 정호의 첫마디, 소나무 껍질의 맛, 군대에서의 밤, 통신실에서 처음 다이얼을 돌린 순간, 강 위에서 부른 노래. 그는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끔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으면서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정태호가 말했어요. 영순 씨,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향민이셨어요. 황해도 출신이시고 전쟁 때 내려오셨는데 평생 고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황해도 사투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못 돌아간 그곳에 목소리라도 보내고 싶어서요. 아버지를 잃은 사람, 저도 그렇고 정태호도 그랬어요.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다른 형태로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노래를 부르며 강을 건넜고 정태호는 아버지의 고향을 향해 목소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접점에서 우리가 만난 거였습니다.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매일. 정태호는 방송 일이 끝나면 퇴근길에 제가 사는 임대 아파트 근처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했거든요. 북한에서 요리라고 해봐야 강냉이 반죽이 전부였으니까요. 그가 간단한 요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계란을 부치는 법, 라면을 끓이는 법, 된장찌개 만드는 법. 나란히 서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정태호는 제 남한 적응을 도와주었습니다.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받을 때 위로해 주었고, 은행에서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가르쳐 주었고, 대중교통 노선을 함께 외워 주었어요. 처음 혼자 버스를 탔는데 내릴 곳을 지나쳐서 종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전화했더니 정태호가 웃으면서 거기 있어요. 제가 갈게요. 하고 택시를 타고 종점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이 택시에서 내려 저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제 사람이구나.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한 건 저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엉뚱한 타이밍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참치 마요네즈를 하나 집어들면서 불쑥 말했습니다. 태우 씨, 사랑해요. 그 남자는 옆에서 음료수를 고르다가 손에 든 캔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캔이 굴러가면서 달그락 소리가 났는데 편의점 직원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정태호가 떨어진 캔을 줍지 않고 저를 바라봤어요. 안경 너머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고 귀가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라디오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말하던 사람이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귀를 빨갛게 물들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그 남자가 겨우 두 글자를 내뱉었어요. 겨우라는 게 맞아요. 정말 겨우 짜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방송에서 수만 명에게 말하는 사람이 저 한 사람에게 두 글자를 하는데 온 힘을 쓰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들고 서서 사랑 고백을 주고받다니 로맨틱하고는 거리가 먼 장면이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참치 마요네즈 삼각김밥을 들고 이 사람과 마주 서 있는 것, 두만강 얼음 위를 걸은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싶었어요. 2006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태호 씨의 어머니가 오셨고 방송국 동료 몇 명과 하나원 동기 언니들이 참석했습니다. 하객이 20명이 채 안 되는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저한테는 세상 전부였어요. 결혼식에서 제일 많이 운 사람이 접니다. 입장할 때 울고, 주례사에 울고, 축가에 울고, 케이크 자를 때도 울었어요. 태호 씨가 곁에서 계속 손수건을 건네주었는데 나중에는 손수건이 다 젖어서 태호의 양복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 며느리 많이 고생했다 하셨을 때 또 울었어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제 어머니의 갈라진 손이 떠올랐고 회령의 겨울이 떠올랐고 그 모든 것이 밀려와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현재 저는 정태호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아이 지유리가 18이고 둘째 서유리가 15이에요. 지유리는 아빠를 닮아 목소리가 좋습니다. 학교 방송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빠의 피가 흐르는 건지 마이크 앞에 서면 눈이 반짝입니다. 서유리는 저를 닮아 기계를 잘 만져요. 컴퓨터며 전자기기며 뭐든 뜯어보고 고치는 걸 좋아합니다. 통신병이었던 엄마의 손재주가 간 거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태호 씨는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매일 밤 마이크 앞에 앉아 북쪽을 향해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고 안경 도수가 올라갔지만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낮고 차분하고 따뜻합니다. 여전히 사연을 읽어주고 노래를 틀어주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끔 밤에 거실에서 남편이 방송하는 걸 듣습니다. 헤드폰이 아닌 스피커로 숨길 필요 없이 당당하게 말이죠. 그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처럼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곳에 뿌리 내리도록 돕는 일입니다. 처음 마트에서 계산을 못해 쩔쩔매는 사람, 말투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져 의기소침한 사람, 밤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꿈을 꾸며 울다 깨는 사람, 그 마음을 저는 전부 알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순영. 제가 탈북하던 그 밤 통신 당직을 자원해서 저한테 30분을 벌어준 사람, 자기 목숨을 걸고 제 이탈 보고를 늦춰준 사람, 연료 저장고 뒤에서 가서 잘 살아라고 울먹이며 말해준 사람, 순영이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20년 넘게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수소문해봤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통신장비 오류라는 핑계가 먹혔는지 아니면 추궁을 받았는지 처벌을 받았는지 해산의 어머니와 함께 괜찮은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밤에 아이들이 잠들고 남편이 방송국에 가고 나면 혼자 거실에 앉아 순영이를 생각합니다. 연료 저장고 뒤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순영이의 손,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따뜻했던 그 손, 조심해라를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목소리, 가서 잘 살아. 그리고 나중에 라디오에서 네 목소리 들려줘. 그 부탁을 저는 아직 지키지 못했어요. 순영아, 이 이야기가 어떤 경로로든 네 귀에 닿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 북에서 남쪽 라디오를 듣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통신병이니까. 그래도 혹시 바람이 불어 이 목소리가 닿는다면 전하고 싶어. 나 잘 살고 있어. 네가 벌어준 그 30분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만들어줬어. 남편이 있고 아이 둘이 있고 밥을 매일 먹고 있어. 쌀밥이야 순영아. 달아. 쌀밥이 이렇게 단 거였어. 다시 만나자고 했던 거 기억하지? 연료 저장고 뒤에서 한 그 약속. 나는 지키고 있어. 매일매일 지키고 있어.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언젠가 저 분단선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내가 해산으로 갈게. 아니 어디에 있든 찾아갈게. 사과를 한 상자 들고 갈게. 마트에서 산 빨갛고 큰 사과. 그리고 쌀밥을 해줄게. 같이 먹자. 순영아, 부디 살아있어라. 어디에서든 숨을 쉬고 있어라. 여러분, 저는 박영순입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조선인민군 무선통신병 출신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온 여자. 지금은 라디오 진행자 정태호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파에도 마음이 실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목소리만 들었던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는 것이 미친 짓이라면 저는 기꺼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 미친 짓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두만강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합니다. 겨울에 얼고 봄에 녹아요. 하지만 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얼음 아래에서도 물은 흐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아무리 얼어붙어도 그 아래에서 뭔가가 흐르고 있어요.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조망도, 국경도, 두만강도, 분단선도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회령에 계실 어머니, 이 딸은 아직 어머니의 갈라진 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떡을 빚으시던 그 손, 제 볼을 감싸주시던 그 손, 살아있으면 다 길이 있다고 하셨지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길이 있었어요. 얼어붙은 강 위에 길이 있었고, 전파 속에 길이 있었고, 사람의 마음 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시고, 제가 남편한테 불러주고, 두만강 위에서 부르던 그 노래요. 그 노래가 끝나기 전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서울에서 박영순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오래 멈추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영순이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들고 서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철책선도 아니고 두만강도 아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쥔 채로 말이죠. 사랑을 고백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온 것인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영상을 만들면서 실제 탈북민 분들의 증언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두만강 얼음 위를 걸었던 분들도 계시고 라디오 하나에 본인의 세상이 바뀌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북쪽에 두고 온 친구 소식을 20년째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의 진짜 감정을 한 줄이라도 제대로 담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탈북민 이웃이 계시다면 한 번만이라도 먼저 나서서 인사를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강을 건너온 그분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난로 같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